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사흘밖에 남겨두지 않은 2025년임에도 아직 우리나라는 시시각각 격동의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이왕 맞닥뜨려야 할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라면 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당당히 직면해야 마땅하겠지만 우리를 마냥 당당하고 용감하게 이끌지 않는 답답한 것들이 발걸음을 무겁게 해서겠죠. 마음 같아서야 끝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만큼이나 말끔하게 한 것을 헌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가뿐하게 새 것을 맡고 싶지만 실은 그 숫자란 것이 오히려 자귀적이고 우리의 인생 경로는 숫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죠.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 말끔하지 못한 것들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82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앞으로 공소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브리핑 5개의 돌로 시작해보는 오늘의 논은 그 첫 번째로 김건희 특검 종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휘하는 새칭 김건희 특검이 활동을 종료했죠. 정식 명칭으로는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팀이었습니다. 김건희, 권성동, 건진법사 전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총 20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명태균, 김기현, 김선교, 국토부 관계자,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 관계자 등 총 56명이 불구속 기소됐죠. 이 가운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인물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료 진행 및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혐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건 금품 수수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와 공모해서 통일교 교인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 기타 인사청탁 관련 5건을 통한 금품 수수 혐의. 쉽게 말해서 첫째, 배우자인 윤석열이 검사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덮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야 비로소 사법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 둘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명태균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다음 그 신세를 갚는다고 국힘 공천에 개입했으며, 셋째,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서 인사청탁을 받아가며 그 대가로 목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그림, 사치품 가방 등을 잔뜩 챙기는 등 크게 총 9개 죄목의 4가지 종류의 법, 즉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특가법 등을 골고루 어겼다는 아주 지저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길고 지루한데요. 애초 특검법에 명시되었던 의혹은 총 16개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3부 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기업들 뇌물성 협찬, 고가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관저 이전 등의 부당하게 개입,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 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 조병로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 김건희 및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형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산단 지정 과정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 허위 여론조사,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운동 개입 등의 의혹. 장황하죠? 3대 특검 가운데 이렇게 가장 많은 의혹과 수사 필요 범위를 갖고 출발했던 김건희 특검은 총 255명의 대규모 인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의 전모를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었던 검사들이 대거 참여했던 탓인지 꼴사나운 태업과 저항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로 향하는 칼끝이 무뎌졌습니다. 게다가 김건희는 윤석열 정부 전후로 벌어진 모든 종류의 불법 행위에 모두 연관된 인물로서 가히 범죄 네트워크의 허브라고까지 할 만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활동 종료와 함께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2차 특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즉 제2차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종합 특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초점화된 특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일 겁니다. 김건희 특검 및 기타 특검에서 미진하게 남은 여러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것을 모두 모은 종합 특검이 돼야 하겠죠. 그러나 넓어질수록 깊어지기 어렵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줄기를 세우고 가지를 나눠주는 좀 더 초점화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줄기에는 소위 V0 김건희, V1 윤석열, 국무위원 대통령실, 국민의힘, 검찰 및 행정각부로 이어지는 이른바 윤건희 권력 체계가 위치해 있어야 하고요. 그 핵심 내용은 내란과 국정농단 그리고 정치 개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의 격가지들은 여타 수사기구들에게 이첩을 해서 풀고 또 폭넓은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겠죠. 이 첫 번째 돌의 의미는 직접 선출되지 않은 자가 이토록 큰 권력으로 이토록 온갖 곳에 마술을 뻗친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 또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김건희도 문제지만 김건희를 그런 권력이 되도록 방치하고 아부하고 떡곰을 얻어먹었던 모든 자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의 두 번째 돌은요, 다시 쿠팡에게 놓여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점화되었던 쿠팡 사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며 축소하더니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 공시자료에, 증시 공시자료에 별 문제 없다면서 거짓된 보고를 한 바 있고요. 더불어 가장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는 업장임이 드러나는 한편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신임 외국인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서 뻔뻔함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키는 온갖 표현들이 떠오르는데요. 불 붙는데 키질하기, 도끼로 재발등 찍기, 자승자박의 자업자득, 그리고 소탐 대실.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로비 조직의 힘을 믿어서이기도 하겠죠. 게다가 평소에 기름칠 좀 해두었더니 어련히 알아서 방어막 쳐주는 언론과 소위 댓글 알바들을 믿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기업을 너희들이 어쩔 건데
라는 태도가 이 모든 것의 배경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금방 사그라드는 곳이라는 그런 확신에 결국 미국 증시만 방어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말 그대로 철갑을 두른 철면피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거죠. 김법석 의장이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발표했다는 공식 사과문이라는 것도 가관입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는데요. 그러나 그건 2차 피해를 막느라 그런 것이고 개인정보를 100% 회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변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를 100% 회수한다는 게 그걸 목표로 했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말로 물에 빠진 노트북을 건지면 개인정보가 100% 안전하게 환수되나요? 제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말한 자체 조사는 사실상 수사방해고요. 그들이 유출자를 특정해 회수한 노트북이라는 건 결국 증거인멸의 다름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모국어인 영어로 한번 말해드릴까요? 한 단어로 bullshit, 즉 개소리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말해두는데요. 이 bullshit과 개소리라는 용어는 영어와 한국어에 사용되는 상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이제는 일종의 학술 용어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나 존경에 맞지 않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해리 프랭크퍼트의 유명한 조술 On Bullshit, 한국어 번역본 개소리에 대하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거짓말이라는 건 그래도 진실이 뭔지를 알면서 하는 속이기 전략이고요. 개소리는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냥 내뱉는 말입니다. 즉,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이겨서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현대 마케팅 기법이 이런 개소리 현상의 확산에 일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그럴까요? 쿠팡의 이 개소리 습성은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듯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 대해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총액 규모로 1조 6,850억 원인데 1인당 5만 원에 상당한다고 하죠. 자기들 딴에는 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와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사려고 하는 심사 자체도 놀랍지만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만 원이 현금인 것도 아니고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인데요. 그것도 각각 상품 구매형 5,000원권, 음식 배달용 5,000원권, 여행 상품 2만 원권, 명품 상품 2만 원권으로 쪼개 놓았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쿠팡 탈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상품도 사고 음식도 사려고 돈을 더 쓰라는 거지. 5,000원짜리 상품, 음식 배달 또는 2만 원짜리 여행이나 명품도 있나 봐요. 하기는 로저 비비에나 디올 가방도 재료 원가로 치면 몇만 원 정도 되니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해댔던 정치인도 있으니 그 나물에 그 밥인 격이죠. 참으로 점입가경이고 가관인 셈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들 한자 안에는 모두 가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이는 한자는 서로 다른데요. 점입가경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는 뜻으로 아름다울 가자를 쓰고요. 가관이다 할 때 가관은 볼만하다라는 뜻으로 가능할 가자를 씁니다. 비록 이 두 가자가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일치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애초에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었으나 결국은 부정적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은 두 번째 돌의 의미는 쿠팡의 점입가경은 가면 갈수록 역겨워지고 그 가관인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요.
점입 추경에 불가관의 미국인 기업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로비 조직을 통해 관계, 정치계, 언론계 등에 뿌려놓은 돈과 인맥이 있을 텐데 그 개소리 연대를 이끌고 미국으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모욕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그쪽으로 눈길도 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쿠팡 대체제를 모으고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하단 화면에 QR코드 찍으시면 연결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쿠팡만 갖고 그러느냐는 또 다른 개소리 연대 일원들이 나설까 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쿠팡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2, 제3의 쿠팡이 나선다면 언제든 대체하는 게 당신들이 그렇게나 받들어 모시는 시장 경제의 원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장의 대체제들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오냐 해줄 이유는 털끝만큼도 없겠죠. 오늘의 세 번째 도울은 어제 있었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관련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부처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한 바 있죠. 여기서 기획예산처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거의 기획재정부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입니다. 또 다른 조직인 재정경제부는 경제 및 금융정책을 담당하고요. 세제와 국고 등을 관리합니다. 그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죠. 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경제 전략을 기획하는 역할로요. 국무총리 아래에 있는 일반 정부 부처입니다. 과거에 기재부로 과잉 통합돼 있었던 정책권과 예산권을 나누어서 상호 견제하도록 재설계한 결과물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듯 말듯 하실 텐데요. 경제 정책권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정부의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면 예산권은 그것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각 정책에 대해서 쓸 돈의 실제 규모를 배당해 주는 겁니다. 요컨대 재정부는 돈을 벌어와서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하고 실제 쓰는 부서라면 기획예산처는 말 맞따라 가계부를 작성하고 실제 용돈을 나눠주는 부서인 셈이죠. 재정부는 그때그때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게 주 임무고요. 기획예산처는 중장기적 시야에서 나중에 들어갈 돈을 고려해서 지금 쓸 돈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니 정계 개편이니 뭐니 하는 정무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요소를 일단 제거하고 제가 짐작컨대 이 신설부처의 장에게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기대하는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분간 재경부를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할 기조인데요. 기획예산처에게 이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보수 진영의 경제 및 예산 전문가이면서 흔히 재경 마피아라고 불리는 관료 출신이 아니라 중견급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 터입니다. 말하자면 두터운 경제 관료의 벽을 정치인의 창으로 돌파하고 현재 확장 중심 경제 정책을 보수적 예산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 및 견제받도록 해보겠다는 구상이라고 짐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칫하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산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요. 이재명식 경제 감각과 돌파력 그리고 조정력이 발휘된다면 새로운 종류의 국가행정 형식을 마련해보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온통 자갈밭이자 암초투성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해운 후보자는 내란 옹호 진영에 그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연합과 협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소위 합리적 보수파라고 칭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그가 너무 강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모욕적 행위였던 이른바 환생경제 이미지를 강하게 안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회와 여건만 주어진다면 보수적 합리주의 경제예산 전문가로서 역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로 보면 기회와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합리주의와 정상적 보수 외피를 벗어던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해온 것은 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조금이라도 정치적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며 그걸 위해서라면 극우와 반공화주의로까지 치닫기도 했다는 거죠. 요컨대 적어도 지금까지는 죄송하지만 전형적 기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왔고 이재명 정부에서 중책을 맡더라도 그 일은 신념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기회주의의 일환일 거라고 저는 냉정하게 봅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지명은 민주, 진보 진영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상처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고 짐작되는 그 레드팀과 견제 역할이 반드시 그런 인물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정보조직법 개정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내란 옹호 이력을 지닌 인물 외에 정말 적임자를 모색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의 지점을 무작정 확장하는 것은 이 정부의 올바른 성공을 위해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고생은 이쪽이 하고 과실은 저쪽이 따먹는다는 허탈감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고생한 이들이 반드시 정부 고위직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고위직을 과실의 일종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구태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해운 후보자의 발탁이 내란 척결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시각 역시 우려와 경계의 내용 정도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절망의 이유가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란 주도자와 공모자에 대한 사법적 단죄, 그리고 오늘 국방부에서 한 것처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응분 조치의 전면화이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내란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을 방치 및 조장하고 자기 정당의 민주적 질서를 해쳐서라도 정치적 생존을 위해 치달았던 국민의힘이 헌법적,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지도록 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 운명을 파악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자 한두 명으로 이 경로와 전선이 흩어질 수도 없고 흩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따질 생각도 없고요. 그저 제가 짐작할 뿐인 논리로 더 이상 구구절절 해설할 의지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이 방법은 분명 세 가지 갈래 중 하나로 귀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는 지명철회, 둘째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낙마, 셋째는 장관 입각. 먼저 이해운 후보자가 시종일관 처음부터 내란 옹호를 굳건히 밀어붙인다거나 눈에 띄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지명철회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정치적 위험도는 오히려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실망하고 분노한 지지층의 효능감은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만 이미 입었던 상처와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국정 동력도 처음으로 덜컥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청문회 등의 공식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듯하고 추가적인 문제까지 드러난다면 지명철회를 하는 것은 일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면 철회해야 할 명확한 이유, 혹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면 그래야 할 다른 이유를 주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요하고 철저하게 검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장관에 입각하게 되더라도 그를 선택한 정치적 부당은 꽤 오랜 기간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난파선에서 탈출하지 않은 자들이 최소한도로 찌그러드는 데까지 장기간에 이르러서야 신뢰 회복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자신감, 신념, 신뢰의 복합적 결과물인 듯합니다. 사람을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 적절한 이견과 입장 차이는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신념, 그리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가 비교적 잘 어우러져 왔는데 이번에는 적어도 어느 한 가지 이상은 과한 것이라 판명될 수도 있다는 점 부디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돌의 의미는요. 대통령의 포석은 참으로 과감하면서도 복잡한데 묘수인지 악수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 보기에는 둘 다는 아닐 것 같고 차라리 평범하게 괜찮은 수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요. 우리들 큰 믿음과 기대 버리지 말고 대신 구체적으로 논쟁합시다. 오늘의 네 번째 돌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만 언급하고 갈까 합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식 및 배우자에 대한 특혜 의혹, 쿠팡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하나하나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들이었는데요. 물론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법적 책임을 유보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안의 성격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긴 그것도 여당의 원내 지휘자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면이 있고 또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한들 일단 정치적 책임을 지고 소속 정당이나 정부에 부담을 안길 소지는 차단하는 게 이 직위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뉴스타파와 MBC 등의 잇따른 보도와 녹취 등으로 보자면 대야 협상과 개혁 입법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 이제 집권은 반년을 넘기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 이와 유사한 일을 여러 차례 겪고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책임을 자꾸 비껴가려고 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가 문진석 의원과 김병기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원내 지도부의 일원이라는 점이 과연 우연일까요? 혹시라도 원내 지도부라는 막강 권력으로 스스로와 동료를 방어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꽤 얼마 전부터 여러 종류의 삐걱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제 큰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데 이럴수록 쇄신과 결단은 정말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가 막히고 있고 그래서 어긋나고 있다는 이 느낌이 삽시간에 정치적 위기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 누가 질 텐가요? 이 네 번째 돌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결자, 해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빨리 풀어야 산다. 당신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의 마지막 돌은 지난주에 있었던 댓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인데요. 크리스마스에 진행했던 논회에 달린 댓글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 끔찍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는 댓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진행했던 논의 내용 가운데 보건진료소를
돌봄과 보건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직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간호사 한 분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끔찍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놀라고 또 서운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뭉뚱그려서 폄하적으로 규정하는 발언일 수 있었고,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훌륭한 요양병원, 그리고 그곳에 나이 드신 부모를 모실 수밖에 없는 이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급격히 민간에 의한 사설 요양병원 중심 체제로 이동해버렸고, 이제는 그 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안의 적정한 형성보다는 당신이 몰려가며 급하게 해결책을 모색했던 면이 크다는 것이죠. 그것의 끔찍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시설화라고 할 수 있는 요양원과 병원이 만난 이 형태는 최근에 탈시설화 경향과 맞물리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돌봄과 병치료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이를 지향하며 양성된 의료인들이 봉사자들과 당사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도, 시설, 교육, 훈련,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며 인구가 희박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관심 이상의 도시적 해결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에도 어느 정도는 수긍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효율이란 목적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효율 그 자체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작동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효율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늘 우리 사회는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돌의 의미는요, 각자의 자리와 직역에서 고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 잘 만들어진 제도와 문화 속에서 그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함께 잘해봅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 탓을 하는 버릇을 타고납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책임과 탓을 구별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나와 우리의 일이 오로지 나의 선택과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심리를 먼저 품게 되기 마련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 혹은 성장 방식에 따라서 좀 더 자기 책임에 강한 사람도 있고, 오로지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우리는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떨 땐 좀 더 어른이어서, 좀 더 많은 권한이 있어서, 혹은 좀 더 많은 자원이 주어져서 책임 쪽으로 더 기울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보다는 남의 결정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보면 차라리 남 탓을 제대로 하는 게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표로 선출하고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더 풍부한 자원을 할당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탓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엄정한 도덕률에 따라서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몰아준 그 자원과 권한이 더 큰 책임을 의미한다는 걸 제발 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아낌없는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정준이의 논 82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